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부터 특집 영상을 몇 편 내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에디슨 모터스랑 쌍용차가 본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회생 계획안을 보고 채권단들이 동의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인수가 확정되는 거죠.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쌍용차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려면 어쨌거나 차를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거잖아요. 자금 운용 같은 회사 내부 사정 관련 이야기들은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몰라도 되는 것들이고요. 자동차 전문 채널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쌍용차가 과거에 성공시켰던 차들, 이 차들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쌍용차의 미래 전략과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PD의 자동차 백과 쌍용차 특집 첫 번째 이야기는 시대를 앞서간 체험앤 편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아슬란이나 제네시스 쿠페 같은 차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저는 이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는 무조건 체험앤이라고 봅니다. 1세대부터 살펴볼까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부의 상징, 회장님의 차, 비싼 자동차의 정석이라 불려도 아깝지 않은 차였습니다. 이 당시 벤츠의 후광을 제대로 받은 차였죠. W124 E클래스의 앞 엔진,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설계됐고요. 이 당시 단종된 지 2년밖에 안 된 벤츠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사골이다, 구형이다 이런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쌍용차가 벤츠 플랫폼을 도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쌍용차도 스스로 알았던 거죠. 자신들의 기술력이 베이스 플랫폼을 개발할 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벤츠 플랫폼을 도입해서 체어맨을 시작으로 중형차와 준중형차도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현대차가 EGMP 플랫폼 하나로 여러 종류의 전기차를 만드는 것처럼 벤츠가 만든 걸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디자인에 참여한 사람들도 지금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벤츠의 수석 디자이너인 갈리 핸드로프 팀과 무쏘를 디자인한 켄 그린리에게 의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채택된 건 갈리 핸드로프 디자인팀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덕에 90년대 벤츠 패밀리룩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 봐도 중후한 느낌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 아닌가 합니다. 디자인만 잘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죠. 지금부터는 쌍용차의 시대를 앞서간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겁니다. 벤츠는 전통적으로 안전에 민감하잖아요. 이 정신을 체어맨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40% 오프셋 충돌 테스트를 합격했고요. 보쉬의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냥 채택만 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실제 성능에서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이 당시 스웨덴에서 S클래스를 포함한 명차들이 제동 능력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 수많은 차들 중에 체어맨이 빙판길 제동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짤 본 적 있으시죠? 이게 진짜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페달이 운전자랑 멀어지게 하는 기능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덕에 추돌 사고가 나면 하반신에 가는 상해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특집 영상에 자주 등장하겠지만 쌍용차가 제동 능력 기술이나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걸 유독 많이 강조한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 명성이 많이 죽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핵심 경쟁력 중 하나였습니다. 파워트레인도 벤츠 걸 넣었죠. 이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다이너스티나 엔터프라이즈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 1등이고 쌍용차는 발끝도 못 따라가잖아요. 이 당시 체어맨급에선 완전히 반대였다는 겁니다. 체어맨은 벤츠도 놀라게 한 차 중 하나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쌍용차가 어땠냐면 딱 이런 차를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사진만 봐도 느껴지죠? 이게 쌍용차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벤츠도 체어맨을 보고 와, 이 정도로 잘 만들어졌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차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 체어맨의 위치가 확실했다는 것도 판매량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체어맨 판매량의 70% 정도가 최고급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이 최고급 모델이 파워트레인은 3200cc짜리 6기통 엔진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까지만 봐도 확실히 부위 상징에 맞았구나 싶은데요. 이 당시에 그랜저도 대부분 2.0이나 2.5 모델이 주력이었고요. 포텐샤는 대부분 2.0, 엔터프라이즈도 2.5나 3.0 모델이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성향이 어떤가요? 보통 대형차를 타더라도 연비나 가격을 생각해서 중간이나 최하위 엔진을 선택하잖아요. 옵션이야 선택해서 넣으면 되니까요. 지금은 그랜저 같은 차들 보면 3.3보다 2.5 모델이 훨씬 많이 팔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체어맨은 최상위 모델이었던 3200cc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죠. 이 말은 뭐다? 체어맨을 구매하는 소비자층은 확실한 상위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기만 할 것 같던 체어맨에도 흑역사가 존재하긴 합니다. 대우자동차가 잠깐 쌍용차의 주인이 됐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었습니다. 로고가 대우차로 바뀌고 그릴도 대우차의 패밀리 룩이 적용됐습니다. 레간자 리무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죠. 사실 이거 말고는 뭐 흑역사가 없습니다. 이 레간자 리무진이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 당시 의전차로 사용되기도 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뉴 체어맨입니다. 하이킥 애청자들한테 익숙한 그 차죠. 변화가 워낙 커서 풀체인지 모델처럼 보이는데 사실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차도
시대를 앞서간 차 중 하나거든요. 이 당시에 에쿠스 판매량을 앞지르기도 했고요. 에어 서스펜션, ESP 같은 최신 장비와 전자 장비를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에쿠스를 압도하는 장비들이었는데요. 워낙 시장 반응이 좋아서 안전 장비와 전자 장비를 하위 트림에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체험에는 대한민국 부의 상징, 대한민국 대형 세단의 자존심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뉴 체험엔 후반기부터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때 뉴스를 보면서 체험엔 W가 나오면서 기존 체험에는 단종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차가 단종돼야 다음 차가 좋은 이미지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단종시키지 않고 체험엔 H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체험엔 W랑 간섭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도 낮추고 옵션도 빼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체험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에쿠스보다 등급이 낮고 가격이 저렴해서 에쿠스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차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인식이 있는 와중에 체험엔 H 뉴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차가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사골 이미지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1세대 체험엔을 페이스리프트 한 다음에 페이스리프트를 또 한 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W124 차체가 최초로 등장한 이래로 30년이나 지난 플랫폼을 쓰는 사골차가 됐다는 겁니다. 디자인이라도 중후하고 멋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 이건 그냥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옵션도 굉장히 많은 게 삭제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에어 서스펜션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체험에는 영원과도 같은 거였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옵션까지 빼버린 겁니다. 물론 이 당시 에어 서스펜션의 기술의 한계도 무시 못합니다. 워낙 고장이 잘 난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만약에 체험엔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싶었다면 삭제가 아니라 기술 개선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체험엔 W가 등장합니다. 이건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2세대 모델이었다는 거죠. 어떤 곳은 S클래스의 플랫폼을 가져다가 개발한 차라고 하고 어떤 곳은 쌍용차가 독자 개발했다고 하는데 쌍용차 공식 입장은 회사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라고 합니다. 비록 1세대 모델에서 이미지에 흠집이 나긴 했지만 2세대 모델도 여전히 시대를 앞서간 차 이미지를 끌고 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앞차랑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기술이 들어갔고요. 오토홀드가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하만 카돈 스피커 17개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하만 카돈 시스템이 들어간 건 대한민국 자동차 중에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모델인 V8 5000cc 리무진 모델은 국산차 최초로 1억 원을 넘긴 차라는 타이틀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왜 체험엔을 타고 다녔는지 알겠죠. 파워트레인은 여전히 벤츠 타이틀을 어필했습니다. 물론 최신 엔진은 아니었지만 V8 5.0L 엔진을 적용하면서 국산차 최초의 5리터급 세단이라는 타이틀도 얻었고요. 쌍용차 입장에서도 V8 엔진 라인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W220, S500 모델에 들어갔던 엔진이기도 하고요. 기술 자체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아마 이건 생각지도 못하셨을 텐데 쌍용차의 체험엔에 대한 서비스가 유독 남달랐습니다. 우선 탁송할 때는요 체험엔 전용 탁송 트럭으로 차를 보냈습니다. 왜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도 보면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체험엔도 이걸 그대로 했었다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도 체험엔 전담 부서가 따로 있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체험엔 엔진룸에 조립팀장하고 QC팀장의 이름이 친필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진짜 AMG에서나 보던 광경이잖아요. 이게 쌍용차에 그대로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요? 벤츠 타이틀을 허투루 소모하지 않았고 차에 들어가는 기술과 장비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나 제네시스한테 요구되고 있는 남다른 서비스들을 체험에는 이미 앞서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성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2세대 에쿠스가 나오면서 첨단 장비에서도 밀리기 시작했고요. 1세대 체험엔처럼 페이스리프트와 연식 변경으로 수명을 이어가다가 결국 모든 게 뒤처졌습니다. 한마디로 시대를 앞서가던 차가 한순간 구시대적인 차로 자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에쿠스랑 제네시스한테 양쪽으로 두들겨 맞고 씁쓸하게 단종을 맞이합니다. 체험엔이라는 이름 자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쿠스랑 경쟁할 수 있던 플래그십 세단이었다는 점 그리고 벤츠의 후광을 받고 시대를 앞서가던 차라는 이미지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미 오늘 내용을 정독하셨다면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 체험엔을 시대를 앞서간 차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첨단 장비가 많았기 때문에 최초로 적용된 옵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이 당시에 가격이 가장 비싼 차이기도 했고요. 서비스 자체도 벤츠를 따라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이랑 엔진이기 때문에 유지비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4륜구동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에쿠스 시절에나 먹혔죠. G90이나 G80이 나오면서 혼자만 가지고 있던 경쟁력도 뺏기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체험에는 G90 정도로 나오고 그때 당시처럼 G90보다 옵션이나 기술력도 앞서고 엔진룸에 친필 사인이 들어가고 수리센터도 따로 두고 탁송도 특별하게 해줬다면 지금은 충분히 프리미엄 전략으로 먹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에디슨 모터스랑 쌍용차가 앞으로 체험엔을 진짜 부활시키고 싶다면 크게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앞서가되 어설프게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감당할 정도로만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는 거고요. 어필할 게 있으면 확실하게 어필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비나 최초로 적용된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 들어본 분들도 엄청 많을걸요. 두 번째는 시대를 앞서간다고 해서 경쟁자와의 거리가 좁혀질
높여지지 않을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쌍용차가 느긋하게 달려가는 동안 뭐 사실 느긋하게 달려가지는 않았죠. 중간중간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어쨌든 이러는 동안 현대차는 무섭게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선을 앞두고 2등으로 달리던 경쟁자가 갑자기 우사인 볼트가 된 겁니다. 시대를 앞서간다는 건 뒤따라오는 추격자도 있다는 거고요. 추격자가 추월을 해버리는 순간 선두자가 아닌 추종자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대를 앞서간다는 말이 좋아서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그 당시의 시장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소리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첨단 장비랑 최초로 적용된 옵션들 있죠. 이건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 차들 있잖아요. 예컨대 V8 모델 같은 것들이요. 이런 차들은 상징적인 차로 두고 저배기량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격 범위를 에쿠스보다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에쿠스보다 높은 것까지 넓게 잡았어야 한다는 거죠. 쌍용차가 현대차만큼 페이스리프트를 자주 내고 풀체인지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라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배기량 모델들도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고배기량 모델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인 겁니다. 이미 수많은 차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격대만 맞았으면 2세대 에쿠스가 나오거나 제네시스가 나왔더라도 타격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모르고 움직이면 잘못된 걸 또 반복하게 되잖아요. 노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도로서 군주를 보좌하는 이는 군사로 천하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결과가 좋으면 될 따름이요. 군사를 쓰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차에 어떤 장비가 들어갔나, 얼마나 비싼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1등이 누구였는지만 기억하고요. 1등이 아닌 차는 실패한 차로 남을 뿐입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단종이 됐는지 여전히 살아있는지 결과에 따라 그 차를 평가한다는 말이죠. 에디슨 모터스가 체험엔도 부여시킨다고 했잖아요.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서 성공의 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쌍용차와 관련된 특집 영상을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시대를 앞서간 차 체험엔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